지난 3일 중국이 전승절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하여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외에도 베트남, 파키스탄, 이란 등 친중 성향 국가 지도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며 중국과 우호적인 비서방권 국가들이 총집결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등 서방 진영 정상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히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이번 열병식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국가 차원에서 행사 참여를 금지하는 초강수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과 미국과의 동맹에 흠집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왜 친서방 국가 중에 유일하게 참석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가까운 일본과 대만의 반응은 어땠을지 싹 다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 열병식에 가지 말아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했을 정도로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통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해석한 전쟁 역사를 확산시킬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를 솔직히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반발해 두 나라 간 감정의 골이 드러나고 있죠. 주중 일본 대사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9월 3일 전후로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밖에서 일본어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고하는 등 자국민 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행사 당일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실제 중국에서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옛 일왕 히로히토를 개와 합성에 조롱하는 AI 영상이 퍼져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그만큼 역사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신경전이 예민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이번 열병식에 대해 노골적인 대만 압박 수단으로 간주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담당하는 대만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 정권은 항일전 승리를 자기들 공으로 둔갑시키고 나아가 대만이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것처럼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항일 전쟁 승리에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 측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싸운 주체는 당시 중국 정부였지 공산당 정권은 그때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죠.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대만은 자국민의 중국 행사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고위 군인과 정보기관 간부들의 베이징 열병식 참석을 전면 금지하고 만약 몰래 참여할 경우 벌금 부과나 연금 지급 중단, 훈장 박탈 등 실제 처벌까지 예고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대만 출신의 연예인들에게 중국 공산당 선전 행사에 동조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는데요. 이는 중국이 전승절을 이용해 대만이 중국 땅이라는 통일 선전 무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중국의 이번 열병식을 두고 대만과의 전쟁을 대비한 무력 시위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관련해 외신들은 이번 열병식의 군사 퍼레이드는 국내 관중만이 아닌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등에도 겨냥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래 전쟁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당장 싸울 태세임을 과시함으로써 대만과 그 후원 세력인 미국과 일본에 강력한 억제 신호를 보내는 자리라는 해석이죠.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번 행사에 초청받았지만 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을 대표해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이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는 나라인데요. 다만 대통령 대신 의전을 맡은 국회의장이 간다는 점에서 중국에도 성의를 표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절충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2015년 70주년 열병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방 지도자 중 유일하게 참석하여 겪었던 외교적 후폭풍을 고려한 것으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참석했지만 이후 사드 배치 문제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으며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전문가들은 국회의장 파견이라는 선택이 한미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중국에는 충분한 예우를 갖춘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 얘기 알아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죠. 북한이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랑 러시아랑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가 2000년,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18년도에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종전 합의 이런 것도 보고 굉장히 평화 노선을 갔다. 근데 문제는 평화 노선을 가면 뭐합니까? 대북 제재 계속 들어가고 한미 연합훈련 계속하고 북한은 우리나라에게 얻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에 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늘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럼 비핵화를 먼저 한 다음에 평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안 하는 대신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면 얻을 게 더 많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또 여기서 놀라운 점은 김정은이 처음으로 다자 외교를 첫 시도를 한다. 지금까지는 양자 외교였죠. 북한은 항상. 아마 중국 열병식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북한 지도자는 아니고 원수는 아니고 아무튼 뭐라 그래야 돼?
왼수? 아무튼 그렇게 다자 외교를 통해서 북한이 항상 외교적으로 외로웠죠. 고립됐죠.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도 국제적으로 외롭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 있는 언론들은 요 새 정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냉전 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중러 그 3명 다 욕을 하고 싶습니다. 다들 독재자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자기네들 저 정권 유지하고 체제 유지하려고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진핑이 지금 몇 년째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죠. 그 법을 바꿔서. 그리고 푸틴도 지법 바꿔서 계속 할 수 있고, 김정은은 뭐 태어날 때부터 계속 하는 거고, 그죠? 자, 지금까지 중국 열병식에 대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과연 중국이 향후 국제 정세와 주변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빠른 정보 274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요거 좀 그림으로 살려주세요.